네, 네, 안녕하세요. 김홍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그, 네, 네, 이 사례 연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협동조합을 저희 이제 사례 연구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조직이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들은 영리로 되고 비영리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만을 이제 비영리로 하는데 사실은 이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발전해온 궤적이 좀 다르고 저희가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요거를 이제 저희 안에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영리와 비영리로 나누어 있는데 실제로는 협동조합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1800년도이기 때문에 영리와 비영리 개념이 정착되기 이전부터 협동조합은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저희가 이번에는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후에서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5명 이상만 모이면 법인을 만들기 쉬워서 이제 이것이 영리든 비영리든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쉬운 과정이어서 하기도 했었고 또 이 협동조합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리스크를 나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창업을 여러분이 하시면 한 사람이 하시면 그 자본금도 혼자 대시고 망할 때도 그 리스크를 다 껴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동조합은 적어도 5명 이상이 나눠 가지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나눈다는 게 특히 이제 작은 자본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협동조합을 왜 하이브리드라고 하냐면 협동조합의 정의를 보시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그래서 이렇게 영리와 비영리성이 막 혼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결정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서 저도 이제 협동조합을 연구할 때 이 조직이 뭔가 하고 굉장히 이제 헤매면서 이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혼용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이브리드 조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을 한번 연구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몇 개의 단체들을 이제 섭외를 했고 특히 이제 함께 연구하시는 그 윤모린 교수님께서 이 한겨레 둘레를 추천하시기도 했고 저도 몇 해 전에 이제 부모님이 초청하셨는데 제가 이제 협동조합 관련이 되어 있어서 한겨레 둘레를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이 상조회를 통해서 이제 저희 장례를 치렀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다가온 게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한 달 전인가요? 한겨레 사장님 역임하셨던 김현대 기자님 초청하셨을 때도 이곳에서 이제 장례를 준비를 해서 또 한 번 이제 가서 이번에는 또 이제 이 연구도 했었으니까 유심히 살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곳이 존재하는 게 우리 사회에는 참 좋은 면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장례가 돼서 상주가 되면 그날 어떤 돈을 쓰건 간에 자기의 약간 울컥하는데요. 부모님을 모시는 그것 때문에 이 돈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모든 장례 비용에서 이렇게 옵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최상 것들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막 나가는 건 지금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돌아가셔서 이걸 정성스럽게 모시니까 거기에 대한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크고 그것들을 운영하는 상조회사의 역량과 그것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한겨레 둘레가 약속한 건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아주 기준선 이상을 넘지 않는다라는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겨레 둘레를 특별히 이제 그거는 제 개인적인 사연이었고
선택한 이유는 저한테 제일 멋졌던 거는 이 저소득층 무연고자 장례 지원을 국내 최초로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그리다 장례라는 서울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많은 지자체에서 이것들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연고자인 분들에게는 요거 하나 자체, 그러니까 세상을 등질 때 누구 하나 이렇게 기념하는 사람이 없다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루장, 그다음에 채비교육 이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바쁘게 살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무렵이 되더라도 내가 어떻게 모셔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저도 이제 보면 한 달에 매번 문자가 와요. 이번 달에 이제 그 채비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고요. 그다음에 사회장하고 친환경 장례를 지향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연구서를 보시면 이 사회장에 대한 부분은 굳이 많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연구할 때 연구의 기준이 이 단체에 굳이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조건을 저희가 이제 윤리 규정으로 담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 정부에서는 아까 이렇게 나열되신 분들이 약간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이 연구에서 이걸 너무 강조하면 이분들께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회장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이 업계가 아까 이제 항해형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 항해형 리더십을 통해서 이 협동조합 상조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규정을 바꾼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제 사실은 웬만한 사업가는 꿈도 못 꿀 거였는데 그거를 해내서 이렇게 선정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앞에서 반복해서 다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니면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작동 방식을 저희가 이제 의사결정 체계 분석을 했고요. 정관 및 규정 함께 살펴보았고 거버넌스 성공 요인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관 회의록, 뉴스레터 같은 것들을 함께 봤고요. 그다음에 상임이사와 실무진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과 실무자 13명을 저희가 그 설문을 통해서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방대하고 전문적이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이제 협동조합 안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측면을 보려고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심층 인터뷰는 상임이사 1분, 실무진 2분, 그다음에 설문조사는 협동조합 직원, 그다음에 운영평가는 16문항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포계에서 협동조합 연합회로 되어 있었는데 협동조합은 이제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협동조합이 대부분 이제 함께 모여서 이것들을 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포계에서 협동조합 연합회로 하는 이 운동의 시작은 이제 장래에 있어서 상부상조의 정신은 이제 공동체가 깨지면서 다 깨지고 장래 상조회들은 굉장히 기업형이 되면서 상조회에 가입하시면 온갖 것들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광고에 보시면 되게 많이 주세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아무튼 이렇게 선물과 이런 것들로 상조회사가 공지를 하고 또 그만큼 상조회사들이 많이 망합니다.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또 많은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이윤들이 발생할 지점들을 만들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공동체가 했던 상포계 운동을 다시 하자는 차원에서 2010년에 준비위원회가 발족되고 2013년 공제조합을 출범하고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현되면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했습니다. 2015년에 돈이동에서 진짜 작은 장례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 9개 지역 협동조합이고 3,500명의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수는 굉장히 탄탄한데요. 그래도 뭐 일반 기업과 굳이 비교하자면 아주 매출이 아주 크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데 협동조합에서는 이 조합원 수로 저희가 협동조합의 성공 여부를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위기를 돌파한 것은 뭐냐면 법적 제약을 협동으로 넘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여기가 2013년에 협동조합으로 전환해서 이제 그 상조회를 운영을 하는데 이게 2018년인가요? 그 상조회사들이 너무 많이 망하니까 자본금을 15억 원 이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없으면 상조회사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자본금이 한 3억인가 5억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발등에 이제 10몇 억을 당장 만들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협동조합 연합회와 전국의 협동조합한테 SOS를 쳐서 협동조합 제도 개선이라는 운동을 계속 꾸준히 있었는데 거기서 그 중에 하나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협동조합은 경제조직 중에 되게 드물게 원칙이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7원칙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에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붙으면 이제 100% 자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협동조합 간 협동이 그 원칙에 있어서 이런 연합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운동을 했는데요. 하나는 조합원들한테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미안하지만 조합비를 올려주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는 이 제도 개선을 해서 여기 이제 나오시는 상임이사님께서 국회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이제 운동을 했는데 실제로 조합비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 탈퇴한 회원이 한 명도 없었고요. 3억 원인가가 더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경제부나 이쪽을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예외로 해서 협동조합으로 상조회를 하는 경우는 한겨레 두레뿐만 아니라 다른 상조회들도 그렇게 운영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야는 사실은 회사는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뭐 사회공헌으로 이렇게 따로 빠방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요거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거기 상임이사님께서 그 친하게 지내는 분이 망하셔서 어렵게 돼서 이 쪽방촌으로 가셨는데 그분을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연락해서 만나려고 연락을 이렇게 물어했더니 쪽방촌에서 돌아가셨는데 혼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셨대요. 아니 내가 상조회 하는 사람인데 그럼 이게 무슨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아무도 이렇게 그게 너무 속상하셔서 마침 이제 계속 그 1% 기금을 모아 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하고 그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 3년 동안 여기서 쪽방촌에서 이 작은 장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이 매력적인 건 뭐냐면 이런 활동을 하면 그 안에서 새로 조직된 사람들이 또 새로운 협동조합형으로 이런 사업들을 이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쪽방촌 안에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커뮤니티가 지금은 이 작은 장례를 이어받아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작은 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회 이상의 장례 지원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이 그리자 장례 서비스라고 해서 무용구자가 돌아가시면 이제 화장하기 전에 그 앞에서 간단하게나마 장례를 치르는 것들을 이제 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이제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이제 지역사회 공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지역사회 공헌 역시 협동조합의 7원칙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버넌스 구조는 사실은 여기가 원래 사회운동을 하는 분들의 연합체였다가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면서 되게 실무 리더의 그 영향력이 되게 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총회나 이사회나 상임이사 공동사무국이 있는데 이사회는 자문형으로 있고요.
지금 실질적인 운영은 서울 그 사무국을 겸하는 공동사무국과 상임이사님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의형 거버넌스 리더십이라는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의형이라는 표현은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굉장히 그 약간 역경을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데에서 이제 기꺼이 이제 키를 잡고 이제 파도가 치든지 뭐 망망대해든지 상관없이 거기를 가는 리더십인데요. 그래서 그 아직은 국내에서 협동조합을 하는 분들은 1세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한계들, 법률적인 미비들 이런 것들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많은 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 그 설립 서류를 갖고 이렇게 세무사 이런 데 설립하러 가면 반려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해서 공무원도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조건에서 하나하나 이제 뚫고 나가는 의미에서 항해형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대부 거버넌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 상임이사님은 썼는데 무슨 말이냐고 여쭤보니까 자기가 이제 리더 같지만 사실은 이제 사무국들이 사대부처럼 이렇게 다들 전문성이 있어서 뭐 안 돼요라고 하면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이 굉장히 탄탄한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 어떤 것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강점이 뭡니까? 하니까 개방성, 조합원들을 포함하고 또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강점이고 그 사무국이 함께 교육훈련을 하고 받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점이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상조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협동조합으로서 상조회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은 꾸준히 해가지고요. 협동조합 중에서도 이렇게 사무국이 협동조합 학습을 오랫동안 하는 곳은 드물거든요. 그런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지식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들었고요. 실제로. 네, 그래서 뭐 상조 문화를 바꾸는 그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거, 뭐 60%이긴 하지만 잘 안 되는 거는 민주적 통제. 아무래도 사무국이 워낙 뭐 지식적인 면에서 또 업무 추진 면에서 이제 독보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사회나 조합원들이 의견을 내거나 이런 구조는 많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이라는 것은 뭐 이번 정부라든지 지난 정부에서도 그 돌봄은 되게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많이 이제 보충이 돼야 될 영역이어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 돌봄부터 노인 돌봄, 그다음에 장래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 서비스 분야는 협동만 잘 되면 성장할 그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래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 협동하려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마무리를 지면서 항해형 거버넌스를 통해서 협동조합의 좀 미지의 영역들을 돌파해 나가고 그다음에 사회적 임팩트, 작은 장래나 사회장을 통해서 사회적인 임팩트를 좀 깨치면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고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 이 섹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비하면 이 그 한겨레 두레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좀 그 운영되고 있어서 네, 요 그 사회적 이펙트와 항해형 거버넌스가 그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조직이 그 나아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사무국은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고 뭐 상조 문화를 바꿀 정도의 역량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 사회는 여기서 이제 사무국의 솔직한 인터뷰는 그냥 이 사회에 오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와주시면 감사한 구조라서 여기다가 뭐 교육 받으셔야 돼 이 말이 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 하면 안 오실까봐. 네, 그래서 이 전략적 자문 역할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 강화 교육이 되게 필요하고요. 또 이 협동조합은 비영리 이사회와 또 다른 구조를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어도 협동조합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들에 대한 교육들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이사제 도입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를 보면 그 사무국은 정규직이지만 직접 그 상조 이제 장례를 그 관장하시는 분들은 계약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노동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그 다음에 그 협동조합에서 노동이사들이 그것과 노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선제돼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은 사실은 한국의 협동조합들은 되게 사회혁신의 도구로서 이런 말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민주화 운동이나 뭐 사회 혁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류이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 세대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비영리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 세대 분들은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좀 죽이 맞는 그리고 자동적으로 조직 문화가 뭐 밤새서 같이 일하고 뭐 술 마시면서 풀고 이런 나름대로의 조직 문화들이 있는데 다음 세대들이 오면 거의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역시 그 협동조합 운동 역시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렇게 물려주는지에 대한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의 확보 문제가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